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최근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전 세계 이슈들 점검해 저희 시청자분들께 올바른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해외 이슈 진단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한눈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서 국내 증시 그리고 해외 선물, 암호화폐 시세까지 먼저 점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유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유은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최유은입니다. 오늘의 시장 상황 알려드립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2480선을 코앞에 두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0.18% 상승을 하면서 2484.32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보시면요. 현재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388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함께 보시면 0.48%가 하락을 했습니다. 889.02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수급 함께 보시면 개인은 매도세고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증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0.29% 상승을 하면서 6,863.25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P 500 지수 함께 보시면 현재 0.12% 상승을 하면서 2,713.00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달러 인덱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0.05% 상승을 하면서 89.669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재 골드는 현재 0.10% 빠졌습니다. 1,352.2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크루드오일 보시면 현재 0.42% 상승을 하면서 68.76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중국 증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 북한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서 중국 시장은 조금 힘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상해 종합지수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80%가 상승을 하면서 3091.39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항생 종합지수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요, 0.74%가 상승을 하면서 3284.2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주요 암호화폐 시세 알려드립니다. 9시 기준이고요. 업비트를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먼저 보시면 비트코인은 0.08%가 빠지면서 864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 아인슈타인륨 그리고 이더리움 모두 하락세고, 네, 다음 보시면요. 네, 퀀텀은 현재 0.48% 빠지고 리플은 0.26% 빠지는 수치입니다. 네오, 스텔라루멘, 비트코인 캐시 모두 상승세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거래량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시 1위는 비트코인입니다. 1,789억 원 거래되고 있고요. 2위부터 차례대로 글로스톨코인, 트론, 에이다, 리플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슈퍼스탁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최윤이었습니다. 네, 최윤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요, 해외 이슈들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시간입니다. 저희 목요일에는요, 자상한 남자죠. 김동우 멘토님과 함께 하는데요.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한 주 만에 뵀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자, 요즘 근래 시장이 국내적이나 뭐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뭐 혼조와 뭐 좀 변동성이 좀 큰 장세다 보니까 다들 어려우실 텐데요. 하지만 돌파구는 분명히 있으니까 좀 안정된 또 그런 흐름을 잘 보시고 매매를 하신다면 또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모두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김동우 멘토님과 잠시 후에 이슈 짚어보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다뤄볼 이슈 두 가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글로벌 이슈 첫 번째입니다. 유럽연합이 철강,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대상으로 세계무역기구 WTO에 정식 제소를 했습니다. 앞서 중국 역시 같은 내용으로 WTO에 양자협의 요청서를 제출한 바가 있었는데요. 잠시 후에 이번 이슈에 따른 향후 시장 여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남북 종전 논의 발언으로 워낙 강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분위기에 최초의 종전 언급까지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관련 소식 대표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동우 멘토님, 첫 번째 이슈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EU의 미국에 대한 알루미늄과 철강 관세에 대한 이제 WTO에 정식 제소를 한 그런 내용인데요. 미국에서 이제 고율의 관세를 유럽 쪽에 부과하다 보니까 유럽에서 세계 무역 기구에 정식 제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중국에 이어서 지금 유럽 연합마저도 이렇게 WTO에 제소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관련해서 좀 시장이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향후에 어떤 파동을 좀 일으키게 될까요? 네, 지금 유럽 쪽에 EU에서의 이런 WTO 정식 제소라는 게 단순히 유럽과 미국의 문제가 아닌 미국에서의 중국에 대한 이제 무역 전쟁부터 이제 시작이 된 문제인데요. 지금 미국 자체는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듯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미국이 무역 전쟁의 여파가 좀 더 지속되는, 좀 향후적으로 그 기간이 좀 더 연장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유럽 연합에 이제 이번 제소로 해서 전 세계적인 이제 무역 전쟁의 분위기는 좀 더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이러한 부분들 자체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무역 보호주의를 강력하게 어필함과 동시에 또 미국의 우월성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의도로 저는 보여지고요. 이러한 내용들 자체가 전 세계 증시에도 사실 좋을 건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악재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해서 국내 시장 마찬가지고 특히 또 중국 시장, 중국의 또 여파로 해서 홍콩과 대만에도 그 파장이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전 세계적인 증시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로도 좀 더 지켜보시고 대처를 하는 방안을 제시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무역 전쟁에 이제 완화가 됐다라고 안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뉴스인지 세세하게 뉴스 소개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제가 오늘 들고 나온 토픽은요, 이제 트럼프의 남북한 간의 종전 논의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 남북의 종전이 지난 70년 이상을 지속해온 그런 역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내용에서 트럼프의 한마디로 인해서 종전이 당장에 논의되거나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아직은 굉장히 시기상조다,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제가 이 기사를 갖고 나온 이유는 이 종전 논의가 토픽이 아닌, 이 종전 논의로 인해서 국제적인 지금 달러 인덱스라든지 각국의 화폐의 환율의 등락폭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나온 이제 그런 의도로 제가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북 종전 논의가 시작되는 그런 뉴스만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남북의 화해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사실 현재도 미국에서는 이제 달러 인덱스에 대한 달러 인덱스가 추가적인 하락을 해도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계속 발언을 하다 보니까 지금 원화도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어떤 리스크가 한 단계 더 완화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지금 당장의 어떤 전쟁의 어떤 화해 모드가 형성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만약에 달러 환율이 지금 원화가 계속 강세로 지속된다면 사실 이제 수출업체와 수입업체의 어떤 극대적인 또 손실과 이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그런 또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 좋은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해서 이러한 내용을 갑자기 왜 트럼프가 남북 종전에 대한 발언을 했는지는 그 속내를 알 수는 없겠고요. 제 생각으로는 여러분들 투자가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도 이 뉴스가 이제 국내 증시에는 좀 호재임이 틀림없지만 그래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멘토님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추후에 그럼 우리 투자자분들은 좀 어떤 식으로 시장 방향을 좀 전망을 하고 또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장에 지금 뭐 현재 이번 주만 보시더라도 코스피가 지금 사실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트럼프의 종전에 대한 어떤 발언은 하나의 어떤 이벤트다라고 밖에 보여지지가 않겠고요. 그래서 국내외적인 어떤 증시의 영향은 사실 뭐 남북 경협주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들은 좀 등락폭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 보이고요. 다만 가장 중요한 원화 강세 이 문제가 해외 선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시는 게 맞겠다. 그래서 국내 주식의 업종군에서는 뭐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니까요.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뉴스에 크게 너무 반응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멘토님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트럼프의 발언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지만 혹시나 트럼프가 조금 다른 의도가 있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급하게 좀 예단을 해서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제 생각에는 이제 트럼프가 이제 북한의 김정은과의 어떤 뭐 대화 문제 뭐 이런 데서 하나 뭐 이게 툭 던져보는 그런 낚시질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슈 두 가지 잘 짚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시장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또 가이드를 한 줄 평 주실 텐데요. 김동우 멘토님, 오늘의 가이드는 어떤 말씀이신가요? 네. 제가 오늘 들고 나온 가이드는요. 네. 일단, 제가 읽어드리면, 네. Loss comes from not knowing what are you doing 이라는 이제 내용인데요. 네. 사실 이 글귀는, 네. 미국의 이제 저명한 이제 투자가인 워렌 버핏이 한 말과 유사한데요. 네. 이제 제 나름대로의 뭐 개성을 가지기 위해서 네. 제가 이제 앞단을 좀 살짝 바꿔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 리스크라는 이제 단어를 첫 번째 썼는데 뭐 직접적인 좀 더 공감이 와닿게 하기 위해서 저는 손실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전략을 제대로 짜지 않고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겠죠? 네, 그렇죠. 항상 네. 제가 강조를 하지만 이제 개인 투자가분들이 막연하게 막 몰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막 따라다니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당장에 본인이 뭘 하는지, 목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이제 리스크나 손실이 당연히 오게 된다. 본인이 뭘 하시는지도 모르는데 시장 상황을 알 수가 없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지 목표의식을 정확하게 가지고 지금 하시라. 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크게 동의하는 바고요. 우리 김동우 멘토님과 함께 자기만의 전략을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일장 매매는 좀 어떻게 하셨는지 점검할 시간이 왔는데요. 저 매매 전략 점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네. 뭐 이 시간이 아마도 투자가 여러분께서 가장 기다리시는 시간일 것 같아서 이쪽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해야 되는데 오늘도 제가 좀 미스를 한 것 같은데요. 우선 미국 이제 지수 선물을 먼저 살펴드릴 건데요. 우선 S&P를 먼저 차트로 일단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S&P 같은 경우는 일봉상, 저희 같은 경우에, 지난 4월 12일, 4월 13일, 이 기준 내에서 이 하단 부근에서의 2640선대, 30선대 이 부분과 그래서 지금 일봉상 상방의 추세가 상방 경직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고 저희는 이제 매수 쪽으로 계속해서 단기 추세 포인트도 여기서 가지고 단기 대응하신 분들은 물론 이제 수익이 어느 정도 났을 때 수익 청산을 하셨지만 이제 롱 포지션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서 2640에서 제시한 이 진입 가격에서 최대 목표 2700선 밑단까지 제가 제시를 했었는데요. 어제 경우에 2710선 위쪽까지 돌파를 하는 모습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수익을 저희는 지금 일단 만들어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상방의 힘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무엇이냐면 이제 그간의 급등에 대한 단기적인
숨고르기성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상단 부근에서의 추격 매수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해서 S&P는 추가 상승의 어떤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 어디까지? 2750선 내외까지는 아직까지 여전히 추가 상승의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성 조정에 대한 대비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해서 만약에 지금 2700선에 이탈이 없다라면 2700선 초반대 부근에서는 눌림 매수도 충분히 진입은 가능하고 2700선이 이탈하는 경우에 모두 청산을 하시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2700선 초반대에는 일단 눌림 매수 쪽을 해보시고 단기 목표 2740선 내외까지 최대 2750선까지 추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우선 S&P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저희 같은 경우 S&P와 지금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4월 12일 같은 경우 6,500, 6,600선 그리고 6,660선 때부터도 저희가 추세적으로 매수를 진행해서 어제 지금 현재까지 일부 물량을 홀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역시 상승 과열 구간이긴 하지만 아직 상방 경직의 어떤 성격이 유지 중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6,920선 내외까지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스닥 역시 급등에 따른 어떤 숨고르기성 조정의 대비도 필요하니까 진입을 굳이 하시고 싶으시다면 6,800선 약간 윗부분에서 눌림 매수 진행 가능하겠고요. 6,800선이 이탈된다면 거기서 모두 정리를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최대 목표는 6,920선 제시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골드를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 건데, 이제 골드 같은 경우는 근래 사실 지수 선물이 이렇게 급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골드가 오른 이유는 이제 시리아 문제와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근간에 좀 추가적인 생각지도 않은, 제가 봐서는 사실 골드가 올라갈 이유는 없다라고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이게 반등시마다 1350선대 그리고 1347선대에서는 저희가 계속 매도로 해서 수익을 많이 창출을 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1350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윗꼬리를 길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1360선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1350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모든 물량을 정리를 했습니다. 해서 손실은 저희는 사실 없었고요. 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만약에 추가적으로 1355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아니라면 1350선, 52선, 53선 내에서는 단기 매도 전략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단기 목표는 1차 1349라인, 그리고 2차 1346라인 제시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추가적인 어떤 하락의 모습이 보인다거나 급변하는 모습이 있다라면 그 즉시 이제 매도 물량을 정리하시는 걸로 제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면 마지막으로 파운드화를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이제 파운드화 같은 경우는 근래에 유로와는 좀 틀리게 나름 영국 자체의 어떤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지난 수일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저께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영국의 그런 신용 지표들이 나쁘게 나오면서 지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에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요. 어제의 저가를 돌파하지 않는 모습이라면 매도 전략 드리고요. 단기 목표 4180까지 일단 단기 목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S&P 500, 나스닥 그리고 골드, 파운드까지 잘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김동우 멘토님 모든 말씀 고맙습니다. 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글로벌 이슈앤 가이드 정리하고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슈퍼스탁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중국장 이야기 그리고 유망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주성민 멘토님이 나와주셨는데요.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데요.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비가 온 뒤에 땅을 굳는다는 제 사자성어를 제가 지난 시간부터 전해드렸는데, 예, 정말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었습니다. 이제 그 땅 위로 솟아오르는 이 새싹들을 맞이하는 이 한 주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전망이 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성민 멘토님과 새싹들을 한번 활기차게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짚어볼 두 가지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고 올게요. 네, 차이나 이슈 첫 번째입니다. 지난 17일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외 기업의 자동차 산업 투자 제한을 모두 폐지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위원회는 그동안 중국 기업에 대한 외인 투자를 제한해왔던 네거티브 리스트에 대한 규제도 수정하여 공포했는데요. 관련해서 중국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는요. 중국 공안부와 국가이민관리국은 바로 어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국내에 비롯한 59개의 국에 대한 하이난성 관광 비자를 없애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중국의 정책이 관광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뉴스인지 좀 세세하게 내용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그 중국의 그 발개위라 그러죠. 그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그 5년 내에 이 자국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외국인 출자 규제를 모두 철폐한다는 그런 방침인데요. 앞서 이 시 주석은 지난주 이 보아 포럼 기조연설에서 자동차 부분 관세를 낮추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마 이 소식들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완화하려는 그런 제스처로 보여지는데, 이 시 주석이 대규모 개혁 개방 조치를 계속해서 발표하는 데 이어서 이 후속 조치를 계속해서 또 발표할 것으로 예정이 또 되어 있습니다. 이 전기 자동차 등의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부분에 이 외국인 지분 한도를 올해 말까지 이 철폐할 예정입니다. 이 상용차 부분은 2020년, 승용차 부분은 2022년, 그리고 이제 출자 비율 상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이제 철폐할 그런 예정입니다. 네. 이 중국은 자동차 외에도 조선, 항공기 제조 분야에도 연말까지 외국인 지분, 투자 지분 철폐를 적용할 그런 방침입니다. 이 그동안 미국은 중국의 이 관세 압박을 계속해서 행해왔었죠.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이 합작서 설비 기업의 기술 유출로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을 미국 측은 계속해서 제기해 왔었습니다. 이 중국은 1990년대에 이 자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이 해외 선도 기업들로부터 이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전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이 합작사 의무를 규정화했었습니다. 이 중국이 이제 수입산 자동차에 관세 25% 정도씩 이제 부과하는데, 이 외국 업체들이 사실 이것을 피하고자 현지에서 이 공장을 세웠었습니다. 이 차를 직접 생산하려면 반드시 이 중국의 자국 기업과 이제 합작사를 설립을 해야 하는데, 이제 이 지분도 이제 50%를 이제 넘을 수 있게끔 이 중국이 그 길을 터준 것입니다. 이제 단독으로 이 중국 현지에 이 공장을 세우거나 이제 또 합작사 가분 이 지분을 확보하는 등의 이 경영 유연성이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중국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발개위가 그동안 이 외국인 투자자를 제한해온 이 네거티브 리스트를 이제 규제를 좀 수정해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네거티브 리스트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을 들어보니까 진짜 중국이 완전 개방을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네, 이제 기사를 보니까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네거티브 리스트가 뭔지를 좀 아셔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인가요? 예, 그 네거티브 리스트가 이제 중국 정부가 이 해외 기업에 원칙적으로 이 외국 자본의 어떤 중국 투자를 수용하되, 이 네거티브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업종에 대해서는, 산업에 대해서는 이 예외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금지 혹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한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 발개위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중국 시장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자동차, 금융, 에너지, 자원, 인프라, 교통, 그리고 물류까지 이 서비스 등의 이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한 이 네거티브 리스트를 이 올 상반기에 실행한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지금 외인 투자 제한이 아무래도 우리 자동차 업계에 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중국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동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중국이 외국 자본을 규제한 이유는 이 자국의 기업의 어떤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 중국 기업은 그 보호막이 이제 차츰 없어지겠다면서 이 상대적으로 영업이익에 좀 타격을 입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이 중국 자동차 기업이 더 이상 어떤 정부의 그 비호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이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이 이 외국인 규제를 철폐해도 이 당장 외국 기업들이 현지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에 이 막대한 어떤 그 버라이어티한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멀리 봐서는 우리가 자신감이 있다 이런 말인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중국 내에서는 그동안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제 관시라고 하죠. 그 정부하고 이제 결탁을 해서 이제 운영하는 그 방식이 있기 때문에 중국만의 고유한 그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 단기간에는 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지 않나 뭐 그렇게 보고 있는 그런 눈치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잘 짚어봤고요. 다음 이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어떤 내용인가요? 그 5월 1일서부터요, 그 하이난성의 비자 면제를 59개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 비자 면제를 통해서 이 외국인의 여행객들을 끌어모으겠다, 뭐 이런 의미보다는 이 보다 이제 개혁 개방에 이 속도를 내겠다, 뭐 이런 포문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18일에요, 이 중국의 어제죠, 이 중국의 공안부 국가이민관리국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한국을 비롯한 59개국의 국민이 관광차 하이난성에 입국할 때 비자 없이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고 그런 발표를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중국, 유커들 그리고 이제 동남아의 몇몇 국가들의 국민들을 이제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이 무비자로 며칠간 이렇게 허용하는 그런 정책도 펼쳤었는데 그거와 이제 일맥상통한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서 이 중국의 공안부도 사실 2000년 1에서부터 21개국이 관광객이 이제 하이난성에 무비자로 한 15일간 머물 수 있게 했는데요. 이 조치를 2010년에는 이제 26개국으로 확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월 1일서부터는 이 비자 면제 대상국을 59개국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러한 그 새로운 개혁, 개방, 이 중국만의 정책이 이 하이난성의 이 관광산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국의 비전을 이제 표출하는 그런 첫 포문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하이난성은 계속해서 좀 관광지로서 발전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이 시진핑 중국 주석이 아무래도 이 하이난성을 지금 제2의 홍콩, 그러니까 전역의 자유무역항을 좀 구축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 하이난성에 대한 비전이 좀 다른 것들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 짚어주신 대로 이 시진핑 주석이 제2의 홍콩, 더 나아가서 이 중동의 이 두바이처럼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이 경제 지역으로 이제 선포를 했는데요. 사실 여기서는 좀 스토리가 텔링이 하나가 좀 필요합니다. 이 30여 년 전에 중국의 지도자였던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덩샤오핑도 사실 중국을 개방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사자성어, 이 중국을 대표하는 사자성어가 이 도강양회라는 사자성어도 있었죠. 그런데 이 시진핑 국가 주석이 이제 30년이 지난 덩샤오핑이 못한 일을 이제 30년이 지나서 중국의 특색의 어떤 자유무역항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2035년까지 이제 착착 이제 준비를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두 번째 그 소식들이 좀 있는데요. 두 가지 소식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관광을 통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친환경의 이제 핵심 정책을 두었습니다. 먼저 이제 관광 산업 면에서는요, 이 마카오처럼 이제 카지노 그리고 이제 경마, 베팅에도 이제 정부에서 이제 합법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게끔 개혁을 이제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정책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친환경이라는 정책인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2011년 이후로 중국이 의도적으로 경기를 다운시키는 정책을 펼쳤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경기가 성장하려면 이 제조업을 비롯한 굴뚝산업의 이 공장이 계속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전면적으로 수정하면서 이제 친환경적인 중국 그리고 이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그런 그 친환경적인 녹색 그 성장 그 테마를 위주로 해서 이제 중국이 이제 펼쳤었는데 이 하이난성에도 이거를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 그 대표적인 예로 이 하이난성이 지금 중국 내 그 큰 땅덩어리 성 내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전기차를 이제 2035년까지
완전히 이제 운행할 수 있게끔 하겠다. 내연 기관은 이제 중국 내에서 하이난성에서는 이제 운행이 못하게끔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그런 노력을 펼치고 있는 중국의 시 주석과 그리고 정부 당국의 정책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원래 이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었지만 이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해서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하이난성을 좀 구축으로 더 확대시키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좀 더 자세하게 좀 다른 내용이 있을까요? 그 하이난성이 참 어느 곳인지 먼저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 하이난성은 그 섬입니다. 요즘에 그 한창 남중국해 분쟁이 한창인데요. 이 제주도에 비교하면은 면적이 한 18배 정도 크고 이 인구는 한 930만 명, 한 1000만 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어떻게 보면 참 제주도보다도 크고 이 한국의 웬만한 광역시 인구 정도 되는데요. 그 하이난성을 기점으로 해서 이 정치적으로 이제 남중국해 그 연결되어 있는 그 정치적인 그 쇼도 한 번씩 이제 과시를 해주고 이제 덩샤오핑이 못했던 그 개혁 개방 정책에 나는 속도를 내주겠다. 뭐 이런 두 가지 전략이 있지 않나 그렇게 또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이슈 잘 짚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또 매매 가이드를 또 수립을 해주셨을 텐데요. 오늘은 어떤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나요? 예, 오늘도 제가 중국의 사자성어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 통계 중문의 시대를 맞이하라라는 것인데요. 네. 이 통계 중문인 견문을 활짝 연다라는 뜻입니다. 통계 중문. 그러니까 네. 지금 중국이 개방을 활짝 했다. 거기에 준비를 해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사실 그 개방은 수십 년 전부터 이루어져 왔는데 이 덩샤오핑은 시대를 잘 못 만나서인가요? 사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대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 냉전 시대를 또 경험을 했었으니까요. 지금은 이 시진핑 주석도 이 공산당이라는 정치 색깔은 있지만 사실 지금 산업 구조나 이제 자본주의 색채를 많이 띠고 있는 중국이기 때문에 이 덩샤오핑의 시대에서는 이 통계 중문 이 시대가 제2의 중국을 도약하는데 필요한 사자성어가 아닌가 해서 이렇게 또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가이드도 잘 들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죠. 이제 유망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우리 이슈를 이제 전기차, 신에너지, 그리고 환경, 그다음에 개방에 대해서 맞췄기 때문에 좀 관련된 그런 종목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은 어떤 기업을 준비해 주셨나요? 예, 오늘은 그 심천에 상장이 되어 있는 이 송성엔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공연하고 관광 레저에 포함한 어떤 전반적인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당사가 되겠고요. 이 영업이익이 가히 좀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4% 정도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2018년 1사분기 1월, 2월, 3월, 4월에 수익이 한 3억 위안 정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한 10%에서 30% 정도씩은 이 증가할 것으로 이 현지의 이 증권사들이 예측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이 회사 실적이 안정적으로 증가를 또 하고 있는데요. 이 핵심 관광지에서 이 좋은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항저우에 본부가 있기 때문에 이 항저우 쪽에서 이 고객의 유동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도 이 하나의 어떤 그 주목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향후 몇 년간의 이 동사가 개발한 프로젝트도 앞으로 결실을 계속해서 맺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이난성을 개방을 좀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송정엔터도 좀 수혜를 볼 수 있겠다 이런 의견도 있으신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주가는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하는 것인데요. 아무리 그 기업의 실적이 좋다 그래도 기대감이 없으면 주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송성엔터도 이 정부 정책으로 이제 밀어주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번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매매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예, 먼저 그 일봉 차트를 지금 보시고 계신데요. 네. 일단 정고점을 계속해서 뚫어버리면서 이제 매물대를 소화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어제 이제 중국 증시에 사실 국영펀드가 들어왔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IT를 기반한 많은 중국의 증시들이 오랜만에 상승 랠리를 보였는데요. 이 송성엔터도 사실 지금은 양봉으로 마무리했지만 바로 따라가지 마시고 이 5일선 근처에 있는 자리에 이 이항 매수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술적 분석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멘토님은 혹시 하이난성에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한 번도 가본 적은 없는데요. 이번에 제주도 같은 이제 섬이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되어서 뭐 휴양지로도 아마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네,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정리하고 코인 이슈 앤 가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암호화폐 관련해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선주 멘토님이 기다리고 계신데요. 네, 만나볼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까 앞서서 9시 시세 기준으로 좀 간략하게 짚어봤는데 혹시 지금 특별하게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네, 뭐 그렇게 특별히 달라진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비트코인이 이제 800만 원 후반대로 앞서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상승장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어거라는 또 좀 잘 알려지지 않는 암호화폐 코인이 20% 이상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 외에는 특별하게 좀 그렇게 하락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희 오늘 살펴볼 두 가지 이슈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출범한 지 2달 만에 업계를 평정한 기업이죠. 바로 두나무인데요. 두나무가 이번에는 탈중앙화 거래소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탈중앙화 거래소는 무엇이고 업계 반응 등 향후 영향에 대해서 선주 멘토님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뉴욕주 검찰이 암호화폐 투명성 제고를 목록으로 거래소 13곳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검찰 측은 이번 조사로 암호화폐 투자에 따른 위험성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암호화폐 보안성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안전적인 투자를 위해서 하루빨리 보안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슈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뉴스인가요? 네, 업비트 잘 아시죠? 많이 암호화폐에서 이제 국내 1위의 거래소로 우뚝 섰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한 발 더 앞서서 탈중앙화된 거래소를 좀 추진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9월에 이제 업비트가 사실 비트파이넥스와의 협업으로 100종이 넘는 그런 암호화폐를 내세워서 출범 2달 만에 원래 빗썸이나 코인원, 코빗 이런 3강 투자였던 거래소 시장을 재편을 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투자자들이 주요 암호화폐 코인 이외를 거래하려면은 이제 해외를 거쳐서 이제 했어야 됐는데 두나무가 이제 여러 가지 암호화폐를 들어오면서 거래가 쉬워졌다라는 그 장점으로 투자의 그 점유율을 높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더 좀 나아가서 분산형 거래소 올비트를 준비 중인 블록체인 기업 오지스의 지분을 확보했다고 말을 하면서요. 미래 기술을 투자를 하고 거기에 좀 더 노하우를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현재 올비트 베타 서비스를 오픈 중에 있고요. 5월 내외에 중 서비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인데 그렇다면 국내 첫 탈중앙화된 거래소 추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탈중앙 거래 기술은 사실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막상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업비트에 이어서 두나무에서 성공 사례를 이어갈지 좀 기추가 주목됩니다. 네, 획기적인 시도인 것 같은데요. 지금 탈중앙화를 시도를 한다는 것은 이미 이전에는 중앙화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렇게 거래소를 좀 분산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지금 어떤 구조였는지가 좀 궁금해요. 이 거래소 하나에 중앙 집중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구조였던 거죠.
그러니까 분산화된 거래소에서 투자를 하면요, 이제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거래소에서 관리하는 지갑에 그대로 둔 채 이제 장부를 움직이면서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탈중앙화된 분산화된 거래소가 운영이 된다면 각 개인의 암호화폐 지갑이 서로 직접적,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이제 오고 가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 개인이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조로 된다. 거래소에서 뭐 보관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그래서 최근 이제 뭐 코인네스 횡령 사건도 있었고 또 코인체크 해킹 사태 등 연이어 터진 여러 가지 거래소 문제들로 인해서 이렇게 된다면은 직접적으로 관리를 개인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화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운영 측면에서 볼 때는 아직은 올비트가 완전한 탈중앙화된 거래소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이더리움 기반 제가 말씀드렸던 뭐 스마트 컨트랙트라든지 이렇게 분산화된 탈중앙화된 기술만을 사용을 해서 올비트가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신규 암호화폐 상장이라든지 운영 같은 면에서는 정책적 반영이 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해외에서는 이제 후오비 산하의 플랫폼인 이제 하닥스가 있는데 이 하닥스가 이제 중앙관제 시스템을 보통 기존 거래소들이 이제 암호화폐 상장이나 이런 거를 관리를 했는데 여기에서 좀 탈피를 해서 프로젝트 측이 이제 어떤 자료를 제공을 하면은 투자자들이 투표를 진행해서 코인 상장 여부를 결정하는 뭐 이런 것들 운영 정책상에 좀 많이 더 탈중앙화하게 되게 반영을 했는데 이런 것들 해외 사례를 보면서 올비트도 점차 그 운영 쪽에서도 탈중앙화를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탈중앙화에 대해서 좀 특징들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좀 호재인지 악재인지 구분하기가 살짝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선주 멘토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자자 입장 아니면 업계 입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투자자 입장이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뭐 호재로 작용했다 뭐 이렇게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안전한 해킹에서 좀 대비를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 직접적으로 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개인적으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호재로 생각이 들고요. 이제 뭐 이 두나무의 탈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이제 업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약간 아직까지 반응이 좀 지지부진하다, 미적지근하다라는 표현이 맞나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술적 완성도를 이유로 아직 분산화 정책을 시도를 안 하고 있어요. 다른 업계에서는. 그래서 거래소 관계자가 이제 탈중앙화된 플랫폼 아직 안성 단계는 아니지만 안전된 이후에 아마 두나무가 이제 잘 된다면은 업계들도 많이 따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래도 탈중앙화는 원래 블록체인의 기본 정신이 그 중앙화된 거에서 벗어나자는 거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해서 점차 좀 퍼져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해외에서 이미 이더파이넥스 등 40여 개의 업체들이 이제 분산화된 거래소 포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화가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더파이넥스는 이제 24시간 거래량이 한 350억 원을 넘나들면서 국내 거래소 중 소비세 하루 거래량과 맞먹는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데서 이제 분산화된 거래소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외 이런 것들을 점차 이제 넓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또 올비트 취급하는 암호화폐 종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약간 업비트와 겹치는 코인이 이노스랑 아이콘뿐인데 좀 비교적 시가총액 순위가 높지 않는 그런 생소한 암호화폐 자코인이라고 하죠. 이런 거래를 좀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비판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좋은 획기적인 시도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호재라고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이 플랫폼이 좀 정착되는 그런 수순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잘 짚어봤고요. 본격적으로 우리 코인 시장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가이드 한 줄 평을 주실 텐데요. 네, 선주 멘토님, 오늘은 어떤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의 가이드는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입니다.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그럼 여기서 왕관을 쓴 사람은 두나무를 지목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두나무 국내 또 최대 거래소를 급부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안주하기보다는 또 새로운 탈중앙화된 거래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에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13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좀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거래소들에 대한 규제, 이제 외부적에서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두나무가 그런 판례를 저는 잘 보여줬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탈중앙화의 플랫폼을 계속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술적 측면 그리고 운영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함께 노력하는 움직임 필요할 것 같고, 저는 먼저 이렇게 시작했다는데 고무적인 또 박수를 또 보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이드 한 줄 평 잘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코인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이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바로 코인 강의 시간인데요. 우리 선주 멘토님 오늘도 또 새로운 강의 주제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강의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이제 리플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제 PPT를 좀 띄워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프로토콜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리플의 특징이요. 초기에 1,000억 개만 발행하고 더 이상 발행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큰 특징,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없다는 특징이 있죠. 비트코인이 시간이 지날수록 좀 화폐 총량이 늘어나서 채굴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암호화폐들과는 좀 달리 초기에 이제 1,000억 개 정도만 발행을 해서 더 이상 추가 발행을 하지 않아서 희소 가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트랜잭션당 0.00001 XRP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데요. 리플 프로토콜은 이제 네트워크의 스팸 공격을 막기 위해서 거래 시마다 0.00001 XRP 수수료가 차감을 해서 이 수수료는 영원히 송일이 되기 때문에 전체 토큰 수량이 매우 느린 속도로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확장에 따라서 이제 가치가 상승을 하는데요. 현재 리플 네트워크 전 세계 주요 금융권 70여 개가 넘는 그 금융권들과 함께 참여를 해서 빠른 송금을 위해서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빠른 속도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 이 리플 네트워크가 보급이 될수록 스스로 송열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고 토큰이 희소해지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아진다, 그 가치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기술적 특징에 대해서 짚어주신 거죠. 일단 이 부분은 굉장히 진짜 현명한 것 같아요. 좀 인플레이션이 없다라는 부분 계속 짚어주셨고, 일단 마케팅 부분에서도 좀 특징을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리플의 마케팅은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네, 여러 곳에서 이제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호재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어디야 뭐 협력을 한다, 은행에서 협력해서 리플로 외환 송금을 한다, 이런 거 리플 아마 검색만 하셔도,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일단 이렇게 제가 지금 좀 모아봤습니다. 구글 벤처스, 엑센추어, SBI 홀딩스, 캐피탈 파트너스 27개 정도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고 있고요. 리플 네트워크 금융기관 총 75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이제 함께 참여를 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은행인 미쓰비시 로스교 UFJ 은행을 포함해서 일본도 워낙 암호화폐 거래 시장 활발하기 때문에 여기하고도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계속해서 이제 뻗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케팅을 활발하고 확실한 목표, 송금이라는 목표를 갖고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은 긍정적이라고는 보여집니다. 다른 메이저 코인보다 거래 속도 빠르고 수수료도 저렴해서 어느 나라 각 국가 간의 이런 것들 중앙기관 통제 없이도 거래 수단으로 송금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코인인데요. 코인 베이스 계속 상장한다 안 한다 여러 이슈가 있지만 만약에 한다면 더 이제 시세 급등이 예상되는 그런 코인이기도 합니다. 리플 코인의 블록체인 기술 아직은 그래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미숙한 단계, 아직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지만 그만큼 또 성장성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비트코인에 이어서 선물 시장에 진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스텔라 도멘 같이 라이벌 리플과 같이 송금이나 이런 서비스에 주력한 코인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더 빠르게 좀 확보를 해야만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쟁 암호화폐들의 속속들이 등장하고는 있지만 이 리플 자체로서는 굉장히 전망이 밝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주 멘토님,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더더욱 깊이 있는 정보들 받아갈 수가 있는데요. ce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개혁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희 시청자분들 성공적인 투자 판단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